같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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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날씨가 정말 엉망이에요. 황사도 너무 많고 외부 활동을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정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열정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7회 톡소다 사회를 맡은 손지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톡소다까지 4회나 참가를 했었거든요. 뭐 관계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옆에 분들이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무대만 그냥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멍하니, 그죠? 저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면 옆에 분, 뒤에 분, 앞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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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도. 네. 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얼굴도 좀 익히시고 그러시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 톡소다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톡소다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소다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저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톡소다입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관객 그리고 발표자 모두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저 좀 떨어요. 처음이니까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시작된 톡소다가 이제 7회째를 마쳤어요. 그럼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1년 동안 제가 4회나 출연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서 종이 되게 많이 받으셨죠? 네. 네. 종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A4 색지가 있어요. 네. A4 색지가 있는데요. 그 색지는 발표자분들이 발표를 하는 동안에 이제 거기다 이제 글을 써주실 거예요. 이런 발표를 들으면서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감동을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셔도 되고요.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 것을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네. 첫 번째 발표자분은 분홍색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앞에 두 개 보시면.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적어주신 색지는 이제 발표자분이 발표가 끝나고 제가 톡을 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아주 꾸깃꾸깃 적으셔가지고 앞에다가 던져주시면 됩니다. 아신다고 벌써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아무에게나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카드, 맨 앞에 보시면 카드 있죠? 네. 카드가 이제 누가 받게 될지 모르지만 이 관객분들 중에 한 분이 받으실 거예요. 그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그리고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런 글들을 적으셔서 카드에 적어주셔서 나중에 끝나기 전에 저희가 두 번째 발표 끝나고 별도의 시간을 드리면 그때 이제 적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크루분께 바로 제출할 거예요. 아시나요? 네. 네.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셔야 돼요. 제가 설명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명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종이, 하얀색 종이 보시면 나의 명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톡소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기 써있는 대로 사랑이라는 주제예요. 사랑이란 주제로 자기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생각이에요.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러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나가시기 전에 노란색 입고 있는 크루, 여기 앞에 보이시죠? 노란색 입고 있는 크루님이 있어요. 입구에 나가셔가지고 크루분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SNS, 페이스북에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찍으셔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셔가지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많이 받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댓글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좀 지루하시죠? 지루하세요? 네, 후원 안내할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 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예요. 사회를 보고 싶은 분, 그리고 이렇게 앞에 촬영이나 기획을 보고 싶은 분들 다 자원봉사자거든요. 이제 그쪽에 보시면 기록란이 있어요. 나는 한번 사회자를 맡고 싶다, 난 촬영을 한번 맡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해당 사항 적으셔서 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처럼 같이 떨면서 사회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 끝났어요. 이제 정말로 톡소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 분을 모실게요. 아빠의 청춘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영어 번역사를 하고 계신 신영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의 청춘이라고 저는 주제를 들었는데 혹시 아빠 하면 저는 좀 먹먹해지는 게 있거든요. 어떤 슬픈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쁜 얘기인가요? 사실은 얘기는 살짝 슬픈데 네.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기쁜 곳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저희는 시간이 정해진 거 아시죠? 그럼요. 네, 그러면 이야기를 바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사실은 관중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독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빠, 아니 아버지, 아니 아빠. 그냥 아빠라고 부를게요. 아빠, 제가 항상 부를 때 나는 아빠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색하겠지? 그렇지 아빠? 벌써 10년이 흘렀네. 그치? 2004년 7월이었지. 금요일로 기억해. 갑자기 일하던 회사로 전화가 왔어. 급하게 엄마가 빨리 집으로 오라고. 아빠 돌아가셨다고 말이야. 난 그냥 머릿속이 하얘졌어. 왜? 벌써? 유언은? 아니 내게 인사는? 오랜 동안 봐온 드라마 탓일까? 거 있잖아. 병자가 침상에 누워있고 가족 모두 둘러앉아 손을 잡고 돌아가시는 분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행복했다, 고맙다 등의 정말 화해가 되는 그런 말, 과거의 상처를 주고 받은 거가 모두 상쇄되는 마지막 한방 말이야. 그런데 아빠는 그냥 그렇게 그런 의례도 없이 그냥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가버렸어. 난 물었지.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어? 라고. 엄마는 그런 거 없었다고. 그냥 스르르 가시더라고. 나는 참 혼란스러웠어. 이제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 있구나. 우리가 봐온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고. 아니 현실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거 아세요 아빠? 내가 딱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은 아빠가 44살 때야. 그런데 내가 그 비슷한 나이를 먹었네. 아빠는 우리 용남매를 다 키우느라 혼자 힘으로 키우느라 힘들었겠다 싶어. 이 나이가 딱 되니까 말이야.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빠 세대의 그 모든 부모가 그랬듯이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었잖아. 그거 아세요? 나도 아빠도 서로를 너무 몰랐다는 거.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 특별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우린 서로를 한 번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 말이야. 당연하게 생각하면 항상 옆에 계실 거라고 믿었나 봐요. 아마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족이란 게 얼마나 더 집중하고 노력해야 하는 건지 알아가지만 아쉽게도 아빠는 저희 곁에 없네요. 내가 제일 많이 닮은 아빠, 그래서 더 많이 이젠 그동안 그 시간 동안 혼자서 책임지고 사는 삶을 살아간 그 한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아빠, 나는 나를 아빠에게 소개하려고 딸로서 말이야.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이에요. 잠깐만 들어주실래요? 이 사진이에요. 아빠는 아마도 이 사진을 본 기억도 없을 거야. 한참 일로에 바쁠 때였지. 아빠, 작은 오빠랑 남동생 그리고 나야. 이제 아마도 내가 가질 제일 어릴 때 사진일 거야. 아마도 기억에 6살인 것 같아. 이때 사진 찍던 기억이 나. 2층 집으로 이사가서 바로 찍은 그 사진. 아빠는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그다지 친절한 아빠는 아니었어. 가끔 들려오는 엄마와의 싸움소리, 폭력, 그리고 우리 6남매를 모두 순서대로 앉히고는 한 맺힌 아빠의 꿈을 얘기했지. 우린 그럴 때면 항상 공포에 떨어야 했고 나는 제일 많이 귀히 여긴 딸인데도 나는 마음을 열지 못했지. 나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다지 안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았어. 언니도 오빠도 내게는 너무 멀었고 어리지만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했지만 아무도 없던 혼자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아빠는 자신의 화를 우리에게 풀었고 또한 나는 그 희생자가 되었어. 왜냐고 묻지는 않을게. 지금 생각해보면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삶에 지쳐서 그랬다고 이해할게.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힘든 시간이었네. 그런데 알아? 나는 오랫동안 어린 시절 제일 발랄한 그 어린 시절에도 땅만 바라보고 다니던 심각하고 말없던 아이였다는 걸. 세상과 너무 닮지 않아서 많은 것을 낯설어하는 마음을 꽉 닫아버린 아이인 걸.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나는 대학생이 되었고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어. 우울하고 집에서는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하는, 아빠는 여전히 스스로에 대한 연민으로 그 힘듦을 가족에게 해를 가하면서 살았고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익명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가족 몰래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유럽에 혼자 배낭을 메고 나를 바꾸고 싶어서 내게 인생의 밝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떠났어. 아빠는 배낭 여행 후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고 안 죽고 살아왔으면 됐네 라고 하마시지. 조금씩 달라진 나는 대학 졸업 후 92년 봄 어학연수를 떠났지. 알지, 그때 우리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한 대화. 너 더운 나라 가지만 치마는 입지 말어, 위험하니까 라고 하는 말. 아빠가 내게 어쩜 처음으로 나를 신경 쓰고 있다고 한 말이었을까? 그렇게 말하는 아빠에게 엄마는 당신 눈에나 얘가 이쁘지 남들에는 신경 안 써 라고 핀잔을 주었고, 그 예쁜 막내딸이 드디어 첫사랑을 만난 것도 알아? 이 친구야. 아마 이런 표정으로 사진 찍은 거 처음 보지?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했던 아이였네. 시간은 흘러 나도 혼자서 미국에 유학이란 걸 갔지. 알아, 그때 우리 결정 내리기 전에 아빠와 나랑 단판지였던 거. 지금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 가족에는 큰 사건이었던 거. 어느 날 아빠는 날 불러 2층으로 방으로 오게 하고는 너 내년에 26인데 결혼해야겠지 않니? 라고 했어. 그에 놀란 나는 큰 결심을 한 듯이 아빠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야? 난 놀랍게도 아빠에게 질문을 했지. 집에 허용되지 않은 그런 질문. 이때 아빠는 집안이 가난해서 사범학교에 입학하고 판검사가 안 된 거. 나는 그렇지. 그래서 매일 술 드시고 오는 날마다 우리 모두 밖에 쭉 세워놓고 얘기하면서 울었잖아. 나 유학 보내줘. 이 집에서 제일 아빠 고집 닮은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서 아마도 공부하고 취직을 해서 일 안 하고 그렇게 지내다 시집을 가면 매번 아빠처럼 울거나 한스러워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대답에 너무 빠르게 한 장이면 되니? 라고 물으시며 그래 가라 라고 하셨어. 알아 그거? 엄마랑 동생은 1층에서 또 한 번 전쟁 같은 상황이 집에서 일어날 거라고 떨고 있었던 거. 그렇게 열심히 나를 바꾸려 노력하며 살던 그 딸이 말이야. 아빠 세대들이 좋아하는 도청이란 곳에서 일을 했지. 기억나? 그 당시 2002년도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외신 기자들을 돌보며 월드컵 때 미디어 과장으로 일을 했잖아.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우셔서 아빠는 친구를 데리고 어느 날 경기장이었지. 아직 월드컵 경기가 한창일 때. 그런데 나는 아마도 소심한 복수를 한 걸까? 바쁘다는 핑계로 난 아빠를 못 만났고 경비가 사망한 경기장 내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아빠는 친구들과 뒤돌아갔어야 했어. 미안.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도 제일 후회돼. 쿨하게 아빠와 아빠의 친구들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주는 여유를 부릴 걸 왜 나는. 내가 그렇게 일에 미쳐 살았던 이유는 아마도 내 자신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려고 했나봐. 아니 어쩌면 아빠에게 한 번도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내 어두운 성격과 환경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같은 거였나봐. 그런데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그토록 바랬던 건 그리웠던 건 아빠로부터의 애정과 사랑이었나봐. 아빠로부터 오는 그 사랑 말이야. 이 사진 기억나? 내가 유학하던 시절에 한국에 와서 찍어드린 거야. 유일하게 엄마 아빠가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유일한 사진. 참 시간은 허무한 것 같아. 이게 벌써 17년 전 사진이니까 말이야. 아빠가 마지막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작은 언니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병상에 누워 계신 아빠의 손을 잡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 살면서 40평생 아빠 손을 잡은 게 그게 처음이라고. 아 우리 아빠 손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재밌네. 그 손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못 잡아보고 의식이 없는 그 순간 내가 용기 내어 잡아본다는 언니는, 아빠도, 아니 우리 모두도 서로 많이 아끼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해도 다 이해되는 그 관계인데도 우린 한 번도 서로 마주하며 웃으며 나 너 사랑한다,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한마디 건네보지 못한 거 말이야. 아빠에게도 열정이 넘치는 청춘이 있었을까? 아, 알아. 엄마에게 3년간의 열렬한 연애편지를 썼고 사랑했었고 그리고 우리 6을 낳았고 완전 아무것도 없던 그 가난한 시절을 견뎌내어 자식을 모두 다 교육시켰던 열정 말이야. 아마도 아빠는 자신이 굳이 말 다 안 해도 알아줬으면 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 아빠의 청춘은 우리 6남매와 바꾼 거구나. 그렇지. 단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한 적도 진지하게 대화하는 적도 아무것도 아빠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 모두가 그건 알고 있겠지 하고 있다고 믿어줘. 아빠, 나는 어두운 10대를 지나고 열정 넘치던 아빠의 청춘의 에너지를 이어받아 20대를 지냈고 30대를 지냈어. 나도 이젠 아빠의 첫 모습 기억할 때의 그 나이야. 그런데 아빠만큼 용감하지도 세상을 향해서 잘 견뎌내지도 못하고 있어. 유럽에 배낭여행을 가고 혼자 미국으로 고학을 하고 유학하며 IMF를 견뎌내고 세상에 나와 여러 가지 멋진 일을 다 해내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방황을 해. 나이가 40이 넘어서 방황한다는 게 창피하지만 버겁지만 아빠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난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고 믿고 그 깊은 애정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고 싶은 거야. 가능할까? 아빠의 청춘과 맞바꿔진 그 에너지를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다시 설 수 있을까? 신, 상자, 원자 이름을 가진 그분의 딸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일어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도와줘. 엄마는 혼자야. 아빠가 간으로 혼자 있어. 가끔 내가 우울하거나 아빠가 그립냐고 묻는 내 말에 나는 내 아빠가 멀리 고시 공부하러 판검사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시곤 해. 대단한 아내지? 대단한 엄마야. 어찌 보면 그렇게 수많은 폭력과 자신을 아내로 그다지 존중하지 않아 힘들어하던 엄마마저도 아빠 편이야. 폭력과 그 언어 폭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엄마는 아빠가 가진 한을 본 거겠지? 슬픔을 본 거겠지? 맨 땅에 헤딩하듯 힘들게 자신을 이렇게 세우며 생존하려 했고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본 일이니까. 엄마는 아빠를 진해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 너무 가난했기에 힘들었기에 할머니에게 큰아들이면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홀대받던 그 시절의 방황을 이해했기에 엄마는 그런가 봐. 그래 어쩜 그 모든 힘듦을 부여잡고 자식을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한 아빠를 기억하며 나도 아빠의 과거의 모습은 떠올리지 말고 그냥 나는 사랑받았구나 하며 진짜 마음의 화해를 하고 싶어. 아빠 임종 때 우리가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못했지만 이미 한 것이라고. 가족이니까 느꼈다고 하면 말이야. 가장 내가 후회되는 건 그 많은 것들 중에 아빠 가시고 입관하는 날 지금도 생생해. 잘 살아주셔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입관해 있던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입맞춤 해드리려고 결심했거든. 결국 너무 싸늘한 아빠 몸에 차가운 얼굴에 놀래 입맞춤 못 해드리고 입관하시게 하고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해버린 내 모습 이제 잊을래. 나 용서할래. 그래도 아빠의 청춘을 바라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를 교육하고 사람 구실할 수 있게 이렇게 6명의 자녀를 잘 키운 세상의 잣대를 성공하고 말고는 떠나 이렇게 잘 키워주신 아빠께 감사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아빠 나 이제 다시 일어날게. 저기 보이는 하늘 보면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다시 아빠라고 달려가 품의 아가처럼 아빠의 막내딸로 가서 안기면서 오래 기다렸지 하며 내가 날 너무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한 아빠가 밉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따스한 말로 묻지 않았던 아빠에게 아빠도 젊은 시절 청춘이 있었어? 20대가 있었어? 무슨 꿈을 꿨어? 뭐가 제일 하고 싶었어? 라고 물어볼게. 이젠 나도 아빠의 청춘에 관심을 갖고 싶어. 기다려. 우리 그때 만나서 더 많이 얘기 나누자. 알았지? 나도 다시 아빠처럼 힘내서 열심히 살아낼게. 주어진 만큼 말이야.
끝으로 알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시죠? 내 맘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얘기를 아까 전엔 그렇게 슬프지 않고 더 조금 더 기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어우 죄송해요. 분위기를 좀 분위기를 깨다녀. 너무 잘 들으셨죠? 그죠? 네. 저는 편집글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좀 고민을 하다가 관객에게 말하는 거는 그냥 스토리텔링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공공연한 자리에서 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살짝 좀 부끄러워서 안 하고 있던 거라 좀 작은 무대고 또 지난번에 왔을 때 너무 따뜻했어요. 사실 기대를 솔직히 말하면 안 하고 왔는데 너무 특색 있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제 발걸음이 눈 내릴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저도 힐링하고 다음엔 이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근데 끝에 제가 즐거웠다는 얘기는 왜 했냐면 끝부분에 제가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 있어서 의지로 좀 극복을 하고 싶어서 자기암시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제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힘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빠의 상황에 비해서 아버지가 살았던 상황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잘 살아낼 거니까 그러지 말고 또 아빠가 봐줄 거야. 뭐 서로 깊은 대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참 재밌죠? 40평생 살면서 아버지하고 대화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추하는 거예요. 거의 그 감정을. 그래서 근데 아마 유추한 게 맞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오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혹시 선물 가져왔어요. 네. 먼저 저희 발표자분께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선물인가요? 책인데 월트디즈니 쪽에서 일하는 청소부에 관한 실화거든요. 이 책인데 네. 제가 이제 좀 아직도 어리지만 살아보니까 내가 하는 일, 가슴 설레는 일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타시는 분이 꼭 그 일 찾으셔서 정말 행복하게 자신한테 충실하고 또 세상에 충실하고 당당해질 수 있게 이 책 읽으시고 용기 얻으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네. 맨 앞에 보시면요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종이 받으신 거 맨 앞쪽에 보시면요 숫자를 이제 저희가 추첨을 해서 그분에게 이 신영주 발표자분께서 선물을 해주실 겁니다. 네, 추첨해 주세요. 네. 네, 몇 번인가요? 럭키 넘버 55번이요. 네, 55번 있으세요? 55번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한 번 다시 뽑을게요. 재미없으셔도 죄송합니다. 아니 왜 조금 웃어주세요. 27번이요. 27번. 오, 박수. 네, 이쪽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월트 디즈니 야간 청소부 이쪽 앞쪽으로 오시고요. 책 한 번 들고 사진 한 번 촬영할게요. 네. 자, 앞쪽 보시고요. 네.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메인 카메라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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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악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소중한 얘기 들려주신 신영주 발표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 쓰셨나요? 분홍색 색지? 쓰고 있어요? 1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네. 얼른 조금 빨리 써주시고요. 죄송한데요. 신영주 발표자님 한 번만 더 나와주시겠어요? 네. 저희의 분홍색 눈덩이를 만들도록 할게요. 네. 죄송해요. 다 쓰셨나요? 자, 이런 쓰셔도 되고요. 그럼 앞으로 톡을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우!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예쁘게 좀 꾸겨주시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도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컨텐츠 디렉터를 하고 계시는 이현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불안한 도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도전인지 조금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지금 이제 예비 창업자고요. 네. 창업을 준비 중이고,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고 또는 실패, 뭐 아니면 도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결과를 지금 제가 뭘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한 것 아닐까? 그런데 그 불안한 선택도 온전히 제가 하는 것이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 가지고도 충분히 안정스럽게 살 수도 있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도전하는 이유, 그리고 저의 지난 얘기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현아 발표님은요, 빨강색이에요. 빨강색 종이에다가 색지에다가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기 앞에 있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시야가 얼마가 확보가 될지 이게 가늠이 안 갔었고, 이제 리허설 시간 자체도 조금 불가능한 시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관객분들이 얼굴이 다 보일 줄 알았는데, 제가 원래 안경을 쓰거든요. 일부러 안경을 안 쓰고 왔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맞추게 되면은 좀 떨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요. 좋네요. 안경 안 쓰고 온 게.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무대를 설 만한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현재 예비 창업 중이다 보니까 PT를 해야 돼. 사업 계획에 대해서 PT를 할 만한 기회도 사실 뭐 한 3, 4월 정도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이제 연습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교육만으로 좀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 자리가 여태까지 제 생애에서 가장 큰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꼭 앞에 나오면 시간 끌기 위해서 꼭 한 번씩 여쭤보는 게 있는데요. 제 첫인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그래요. 했던 거니까 또 해야겠죠? 제 첫인상이 좀 어떠신가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영화배우. 네, 영화배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네, 또? 귀여워요? 귀여워요. 예, 또 없으신가요? 네? 차갑다. 네. 또? 차분하다. 네. 예, 여태까지 첫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의 첫인상이 어떤가요? 라고 하면은 가장 공통적인 게 차갑다. 차분하다는 말씀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듣기 좋았던 평은 뭐 이지적이다,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저의 이런 차가운 첫인상에 비해 저를 사석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10분 안에 저의 다른 매력에 풍덩 빠지시게 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봉인이 해제돼서 약간 푼스기를 막 날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와일드함에 저 친구가 첫인상과 달리 또 저런 면이 있구나 라고들 하시는데, 어렸을 때 저의 어렸을 때 성격은 그러니까 첫인상으로 평가해 주셨던 그 단어들 그게 다였습니다. 차분하고 차갑고 못돼 처먹게 생겼고 뭐 지밖에 모를 것 같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성격이 좀 그랬었어요. 굉장히 좀 소심하고. 단편적인 예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을 쭉 주관을 하시잖아요. 국어 수업 때 오늘이 이제 26일이니까 자 26번 이현아 그 다음 달락 읽어. 2줄 읽고 기절했습니다. 하도 소심해가지고 덜덜덜덜 떨다가 긴장에 못 이겨가지고 몇 개 쓰러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던 제가 이렇게 이제 마이크를 잡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갖다 발표하게 되는 또 이제 일도 하는 것을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아시고는 굉장히 쟤는 도대체 무슨 이상한 약을 먹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라고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42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 나름의 이제 개똥처럼도 생겼는데요. 저의 이런 성격의 변화가 어떤 그 인생의 절기를 경험하다 보니 생존을 위한 본능적으로 성격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제목에서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네요. 네, 저희 이런 불안한 도전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선택을 한 것도 아까 저 인터뷰 내용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인생의 절기가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이 있는데 그 사계절 중에 제가 물론 각각의 그 개인별로 가지시는 생각에 나는 뭐 봄이 많았어, 여름이 많았어, 뭐 겨울이 많았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저는 유달리 겨울이 좀 길었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그 겨울 이야기와 그리고 현재의 절기, 어떤 절기에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 전의 기억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심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별 변화가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특별히 어떤 무슨 고난의 시기를 겪지 않게끔 아주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고모부의 그 대출 그 사업 보증을 서주시는 바람에 되게 잘 살았거든요. 뭐 지역 유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2층 집에 마당 있고 막 개 키우고 뭐 그런 거 로망이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로망이라는 지금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여튼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2층 집에 개도 키우고 그러던 집이 저희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 3년 만에 예전에 옛날에 고소영 고현정 주연의 엄마의 바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저와 그 세대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거 보니까 딱 그 짝이 났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봤더니 한 방에 다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은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굉장히 비좁아 터진 공간으로 이렇게 온 식구들이 다 이렇게 살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지만은 막 빚쟁이한테 쫓겨다니고 그러느라고 집에 있는 좋은 가재도구 다 이렇게 내버려두고 야반 도주를 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특별히 용돈을 갖다가 딱히 받아쓰고 그러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아쓰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엄마 얼마, 아빠 얼마 그러면 착착착착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말을 하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던 거죠. 그렇게 저는 그때 그 시기를 드라마의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체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드라마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느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의 그 초겨울은 저희 인생의 절기 초겨울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했으니까 졸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공부를 그닥 잘하지는 않아서 재수를 하고도 전문대학에다 이제 입학을 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합격증이 나온 상태죠. 그런데 집에 빚이 4억이나 있는 상태에서 등록금을 제가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그냥 돈을 벌어야겠다, 취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등록을 포기를 하고 취업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무지하게 얻어맞긴 했는데 지금도 그 선택에 있어서는 저는 후회는 안 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나름 또 이제 저는 딸만 셋인데 저와 제 동생 밑으로 동생 둘이 딸인데요. 여동생들인데 셋 다 학교를 다닌 저희 동생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러지는 못했고 취업을 제가 맨 처음에는 용역회사라고 하죠. 대기업에 이렇게 인력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회사 그런 쪽에 입사를 했다가 어떻게 아주 좋은 기회에 좋은 대그룹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다니면서 능력도 인정받고 제가 일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인정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물론 그 인정을 받고 일은 열심히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사억의 빚이 그 한 몇 년 안에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저와 제 동생들 그리고 어머님도 같이 일하고 있긴 했었지만은 그런데 그런 원하지 않은 상황과 그리고 아버님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사업에 연속되는 실패로 원래 좀 아프셨는데 당뇨에 합병증이 또 악화가 되고 하다 보니 형편이 뭐 더욱더 좋아질 기세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도 정상적으로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그런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 연애라는 것도 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그동안에는 친정에 깔려있던 4억의 빚이 막 늘려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었는데 결혼을 하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내 인생에도 좀 봄이 왔는가 이제 싶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기도 했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아이를 갖고 연령생으로 그 아이를 이제 둘을 이제 낳았죠. 그리고 시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도 시부모님께서 워낙에 인품이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육아 걱정을 안 하고서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딱 3년이었습니다. 딱 3년 결혼하고 아이 낳기까지. 그 3년 후에 또 이제 혹한기가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저에게 통보를 하더군요. 회사 드럽게 취사해서 때려쳤다고. 그래서 아니 이 남자가 미쳤나? 근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비슷하게 시작을 해서 연차가 거의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이 퇴직금도 좀 나오겠다 싶었는데 이 신랑 쪽의 회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갖다가 한번 했기 때문에 퇴직금 나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고서 그래 그러면 한 2년간은 준비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내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가장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물론 대책 없이 그만둔 건 아니었어요. 프리랜서 하겠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제 폐암 선고, 사기 선고를 받으시고 그 한 3일 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미치겠는 건지 어쩌겠는 건지도 모르겠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이분들을 간호를 해야 되니까 그냥 친정과 시댁은 초비상이 되었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그 혹한기 한파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해줬던 건 바로 저희 둘째 아이의 장애 판정이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께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시는데 지금은 웃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한강에 2번 갔어요. 제가 지금 암사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걸어서 10분이면은 아주 자살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광진교가 천호대교가 있을 때 다른 데서 2개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해서 갈 수도 있는 정도까지가 되죠. 근데 제가 아주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감정에 북받치고 이 상황이 너무 서러워서 갔는데 죽을 용기까지는 안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에이 이러면서 갔는데 정말 죽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이의 장애 판정이 물론 저에게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받아들여졌었는데 이걸 인정을 할 때까지가 한 1년 반 정도가 걸렸는데요. 인정을 하고 나니까 사실은 별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받아들였을 때 별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 기준으로 지난 한 20여 년이 정말 왜 전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럽게 안 풀린다. 정말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만뒀다기보다는 이런 상황에 더 이상 제가 저를 지탱을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계기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됐는데 한 2년치 연봉을 이제 일시로 바꾸서 그만둘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우선은 제 생활에서 제 그때 상황으로는 2년치 연봉을 받고 어느 정도 조금 체력을 가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디 다른 데 취업을 하든 뭐 창업을 하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했었죠. 그래서 그 퇴사를 하고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훈련이 남았더라고요. 남편이 프리랜서를 하면서 스튜디오를 홍대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2011년에 그 서울이 한번 이렇게 물에 잠긴 적이 있었죠. 홍대가 여태까지 물에 잠긴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그 스튜디오가 잠기면서 한 돈 4천만 원을 그냥 까먹게 됐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저도 한번 영화를 한번 찍어볼까, 시나리오를 써볼까라는 생각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꿈이 제 이름으로 된 브랜드 또는 뭐 회사를 가지고서 저는 어디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기보다는 제가 여러 사람을 고용을 하면서 좀 그 사회적 기업을 가지고 싶어하는 게 이제 제 꿈인데요. 이런 그 혹한기 겨울 갖다가 거쳐서 지금 이 시점에 딱 와 보니 또 다른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봄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계절이다.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제 문구를 보내왔어요. 저에게 응원하는 메시지 같아서 되게 와닿았었는데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아마 저보다는 좀 편안히 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봄은 어떤 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봄은 도전의 계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개척의 계절. 여러분들께서도 제 이야기 들으시고 혹시 도전과 어떤 개척이 필요하시다면은 그런 봄을 찾아가시는 계기가 되셨으면은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의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원래 웬만해서 더럽게 안 풀린다 그러면 다들 웃으시는데 너무 공감하시나 봐요. 안 풀리세요? 이쪽으로 오시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제 동생도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옛날에 뇌 수술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오른손을 못 쓰는 정도. 저는 제 동생 놀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네. 그런 마음을 좀 저는 공감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잘 놀고 저랑 같이 싸우고 그랬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희 아이도 오히려 싸움하면 이겨요. 지금. 그죠? 크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뭐 조금 질문 있으신가요? 한두 가지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상이에요? 자폐성장이에요. 그러면 엄마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장애를 지닌 자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는 조력자가 따로 있으신 건지. 아무래도 남편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 조직에 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 사실 얄팍한 수라기보다는 시간 활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따로 프리랜서라든가 따로 회사를 1인 창조 기업을 지금 준비 중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이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행히도 아이가 굉장히 좀 처음에는 좀 심각했었어요. 심각했는데 이제 원인이 제가 이제 애착 부분이라고 해서 애착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너무나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혼자서도 뭐 통학 가능하고 그리고 시간표 짜주면은 다 수행할 수 있고 학습적인 부분은 물론 이제 만족스럽지는 못한 정도긴 합니다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 없을 정도까지가 돼서 지금은 아이한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고맙죠. 그리고 제가 아이 때문에 변화한 게 굉장히 많아서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녀와 발표자분의 관계에
모습을 한번 발표해주고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개인적으로 저희가 장애 청소년에 관심이 좀 많은데 멋지게 엄마로서도 그리고 또 이렇게 프리랜서로서도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빨간색 종이에 써주시는 거 아시죠? 다 쓰셨나요? 네, 다 쓰셨으면 톡을 쏴주세요. 하나, 둘, 셋! 와, 빨간색 정연색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아, 오늘 그러면은 선물 준비하셨나요? 네. 그러면 선물은 이건 뭔가요? 오, 예뻐라. 이건 제가 퇴직하고 한 1년간 이제 포크아트를 배웠는데요. 저도 이제 인생의 봄을 찾아가는데 이 선물을 받으시는 분께서도 인생의 봄 맞이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올해가 또 이제 청마해잖아요. 그래서 말 오너먼트에 이렇게 스프링이라고 봄 그림을 한번 만들었어요. 아, 네. 아, 이 선물을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뽑아주시고요. 다음 번호를 봐주시고요. 몇 번인가요? 50번. 예, 50번 있으세요? 50번. 없으신가요? 50번 없으세요? 아, 나 한 번에 안 나오네요. 한 번 더. 네, 17번. 17번 있으세요? 17번. 예, 나오세요.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노란색을 오늘 그렇게 안 추운데 패딩이 뭐 어디 갔다 오세요? 네, 그러면 받으시면서 사진 한번 찍으실게요. 네. 네. 그러면 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요. 네, 정말 이야기 잘 들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가 끝나고 나선 제가 뭐 한다고 아까 설명드렸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세요? 두 번째 발표자가 끝나고 나서는 카드 있죠? 아무에게나 보내는 편지를 쓰도록 할 거예요. 네, 카드 한번 꺼내주시겠어요?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예쁜 카드를 꽂아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용기를 주시는 용기의 글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이런 게 고민이에요. 난 내 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요. 죄송해요. 학생분 같은데. 네. 뭐 제 친구가 남자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런 글들을 적어주셔서 이제 조금 있다가 한 3분 정도 뒤에 크루분께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있으시면 네. 그리고 그동안 공연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공연을 조금 보면서 이제 쓰실 건데요. 저희 크루분 중에서 예전에 버스킹이라는 길거리 밴드를 하신 대학생분이 있대요. 그래서 노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맞죠? 네. 네. 이왕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모실게요. 네. 네. 그럼 바로 들어가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 잠시 빠져 있을게요. 반갑습니다. 이유를 몰랐어. 내가 변했는지 한참 생각했어. 너와 나 만남으로 나 변한 것 같아. 아주 많이 말이야. 이 노래들이 네가 너무 고맙잖아. Oh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 널 뗄 수가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난 정말 baby 하루가 지나고 또다시 만나고 그러다 헤어지고 또다시 만나게 되고 너무 좋은 거야 마냥 웃기만 해 이런 내가 보이니 baby 네가 너무 고맙잖아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너만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난 정말 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이런 날이 끝나질 않길 모든 게 다 변하지 않길 네가 너무 고맙잖아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너만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난 오전만 babe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니 좀 이렇게 좀 처지는 얘기들 하셨으니 좀 즐거운 노래 좀 불러주시지. 아 그러셨어요? 아 이렇게 더더더 이렇게 다운되면은 다음 발표자분 어쩌라고요. 네, 잘했죠? 아 이만큼 노래하기 힘들어요. 그럼요, 그죠? 멋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카드는 쓸만한가요? 쓰실 말이 막 없다던가 막 그러진 않으세요? 쓸만 없으면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요. 아, 없어요? 아, 가르쳐 드릴까요? 사회자 예쁘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참 빨리 쓰셨네요. 어떤 거 쓰셨어요? 용기? 질문? 어떤 거 쓰셨어요? 저 여기 여자분 보고 있어요. 그림 그리셨어요? 예. 그 그림 알아볼지 모르겠네요. 네. 다른 분들도 다 쓰셨나요? 네. 페이스북에는 많이 올리셨어요? 뭐 카카오 스토리도 요새 있고 댓글 점점 많이 달리고 있나요? 너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올리고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면 어떡해요? 사회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 많이 올리셨죠? 댓글 좀 많이 달렸다 하시는 분. 나 좀 3개 이상 올라갔다? 5개?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확인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러면 그 종이는 크루분께서 걷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걷어주세요. 네. 앞에 계신 분들은 저기 발표자분들이에요. 아마 쓰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몇 번이셨어요? 크루먼께서 다 걷어주시면 그때 세 번째 발표자 모셔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 모은 것 같으니까요. 세 번째 발표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아이 학교 보내기 싫은 아빠 주제로 말씀해 주실 기업교육 컨설턴트 김익성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세요. 아이 학교 보내기 싫다고 안 보내시는 건 아니죠? 네. 그럼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익성이라고 하고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먼저 발표하신 분이 앞에 이렇게 딱 인사말로 제 첫인상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 보고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요. 그렇게 딱 물어보시자마자 어떤 분이 영화배우요 이렇게 영혼 없이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서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이야기는요, 저희 아이에 대한 제 고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올라온 거고요. 저는 제가 뭐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뭔가 독특한 그런 이 아이디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좋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가 있는 이 아빠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살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의 아빠라는 어떤 삶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아이가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커가는 거 보면서 막 이렇게 좀 힘도 붙이고 하지만 또 나름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게 잘 키우다가 이제 점점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이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될 텐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면 나는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되고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는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쯤에서 제 아이를 좀 보여드릴까요? 저희 아이가 있는데요. 네, 아이가 있어요. 제가 네, 아이가 있는데요. 얘 왜 안 나오지? 이거구나. 잘 안 보이네요. 네, 잘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네. 아이가 둘입니다. 네, 애가 둘이고요. 왼쪽에 있는 애가 그 첫째 애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둘째입니다. 네, 둘 다 묘하게 아빠를 닮은 듯하지만 그래도 아빠와 달리 예뻐서 다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왼쪽에 있는 아이가 이제 첫째 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아이가 둘째 아이인데요. 저 첫째 아이가 이제 8살이 됐습니다. 올해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점점 작년부터 사실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째 아이의 이름은 예원이에요. 한자로 쓰면 예절 예자에 그 여자 아이 원 이렇게 씁니다. 아이 이름을 처음에 이제 정할 때요, 제가 정했습니다. 원래 뭐 할아버지들이 뭐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지어주고 싶어서 제가 지었고, 왜냐면 제 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이 이름을 지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는 딴 건 몰라도 가장 예의 바른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절 예자를 잘 쓰지도 않는다는 예절 예자를 써서 그렇게 아이 이름을 지었죠. 근데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원래 태어나기 전에 태명이 있잖아요. 이 아이의 그 태명은요, 리더였습니다. 아이의 태명이 리더예요. 왜냐하면요, 저희 회사가 리더의 성장을 돕는 회사거든요. 제가 이 아이의 성장을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뭐 월급을 더 주고 그러진 않으셔요. 그게 저희 회사긴 하지만 어쨌든 저 아이의 이름이 이제 리더입니다. 태명이 리더고요.
이 아이의 이제 본명은 예원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얘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되니까요. 저랑 이제 대화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불과 최근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름 뭔지 알지? 그랬더니 리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리더라고 안 하고요. 김씨라서 김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리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물었죠. 너 리더가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네? 대통령이 리더가 아니라고.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네. 대통령 같은 사람이 리더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제가 얘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한참 고민을 한 거죠. 리더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지? 아이의 이 7살 아이의 눈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리더는 제가 원하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리더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원했던 바는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리더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덧붙였죠. 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더 좋은 세상 만드는 것 같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아니고, 그래서 아직 리더가 아니라고 제가 제 사심을 또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나? 네. 하여튼 네.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요. 얘가 이제 어느덧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된 거죠. 예비 소집일이 있어서 학교에도 갔다 왔습니다. 학교에도 갔다 왔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랑 저는 이제 시간을 잘 많이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재밌고 좋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주 이제 놀러도 같이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얘가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이 학교에서 정말로 이 아이를 제 욕심만큼 이 학교가 이 아이를 함께 잘 키워줄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살면서 아빠로서 이 아이가 리더로 성장하는데 열심히 도울 거거든요. 당연히 아빠니까 그렇게 하겠죠. 학교도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아이가 리더로 클 수 있도록 잘 도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그렇게 잘 내 뜻대로 내 욕심만큼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학교를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어디 외국에 조기 교육을 보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이 마음과 또 눈을 가질 수 있을까? 학교에서 그런 걸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우리나라 학교 선생님들을 의심하거나 못 믿어서 하는 말은 아닌데요. 중간에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얘가 1월생이에요. 1월생이다 보니까 그때 산후조리원에서 함께 만난 조리원 동기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동기가 있어요. 병원 동기도 있고요, 조리원 동기도 있습니다. 얘 조리원 동기 중에 한 명이 같은 1월생이니까요, 작년에 학교를 먼저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어느 날 놀러 왔길래 제가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제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야, 너 학교 다니니까 재밌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학교 다니는 게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친구들이랑 노는 거 재미없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랑 노는 건 재밌대요. 그런데 학교 다니는 건 재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좋지 않아? 그랬더니요, 그건 좋은데 학교 선생님이 너 왜 자꾸 이런 거 안 배워왔어? 엄마가 이런 거 안 가르쳐줬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최근에 저희 그 아이 엄마가 주변에 이제 같은 또래의 아이 엄마들이랑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종종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아빠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출근한 다음에 동네 엄마들끼리 모여서 짜장면을 먹는 그 시간에 그 엄마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제일 조심해야 될 순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들이 출근하면요,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동안 거기에 이게 휩쓸려 버린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뭐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살면서 이렇게 아내랑 다툰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약간 서로 의견 차이가 굉장히 대립된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이 아이에 대한 교육 문제였어요. 저는 이 아이가 그냥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 아이 엄마는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저보고 그렇다고 돈 많이 벌어서 어디 좋은 대안학교 보낼래?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 사장님 여기 계신데 네. 저는 사실 돈 많이 벌어서 아이를 대안학교 보내고 싶죠. 하지만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서로 좀 굉장히 이제 대립이 심해졌는데 같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는 이제 주변의 아이 엄마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엄마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가장 영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건 자기밖에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또 거기서 갑자기 또 막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지만 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흥분해서 왜 이 7살 아이한테 영어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열심히 또 토론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의 아이들과 주변 아이들의 엄마들은 그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 아이 엄마하고 저하고 대립하는 결정적 이유는 제가 유별나다는 거죠. 아이 엄마와 아이 주변 사람들은 다 우리와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학교도 보내고 학교 다니니까 이제 어느 학원을 갈지 알아보고 있는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아직도 굉장히 막막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가 사실은 제 아이지만 우리 아이잖아요. 우리 아이잖아요. 제가 뭐 그룹에 신입사원 친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이렇게 자기 것을 이야기할 때 내 거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 우리 집, 우리 아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내가 죽어서도 내 아내를 네가 책임져야 돼 뭐 이런 공동의식이 생긴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의 고민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조금 조언과 아이디어를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는. 머네요 생각보다. 네, 대안학교 비싸네요. 대학 보내는 건데. 비싸더라고요. 네. 뭐 질문 있으세요?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말씀 안 드렸죠, 제가. 무슨 색이라 쓰셨어요? 보라색? 맞아요, 보라색.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내 아이 대안학교 보냈는데, 막 이런 거. 없으세요? 조언을 누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혹시 아이를 잘 키우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여기 있어요. 네. 재수생 엄마입니다. 대치동 근처를 10여 년간 왔다 갔다 한 성경혼자로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런 고민을 사실은 누구나 하고 남편이랑 평일 그것 때문에 속을 썩다가 남편이 피곤해서 저녁에 들어오면 썩은 속을 어떻게든지 달래야 되기 때문에 밥을 잘 먹여서 손을 붙잡고 산책을 나갑니다. 아이 없을 때. 그러다가 꼭 싸워서 들어와요. 남편대로 삐져서 저쪽으로 가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그러고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한 10년은 남았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크고 있는 게 요즘 아이들이고 또 너무 그 속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저희 부모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많은 갈등 중에 거의 마무리쯤에 와서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데요. 우리 애를 학원이나 선생님을 알아보러 다닌 그 기간보다
우리 애가 그 학원에 적응하려고 다닌 기간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원을 정말 많이 알아보고 많은 선생님을 알아봤는데 애는 가면 딱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막 학원에서 못 가르치니까 더 이상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10여 년을 살았는데요. 남편이 꼭 그 김 선생님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우아해요. 교과서적으로. 그러니까 저를 막 너무 이상하게 보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악인이 된 것 같고 자기는 너무 신선처럼 말하는 것만 화가 나서 저는 이제 삐져서 들어오는 건데,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화해를 했는데 남편은 계속 방법을 얘기하면서도 마지막 결과는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키우고 싶다, 우리는 리더가 되고 싶다, 우리는 세상을 더 따뜻하게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남편이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네가 아주 현명하게 좋은 방법으로 잘 가르쳐서 KS 마크쯤은 찍어주지 않겠니? 라는 게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이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막 여기 솔깃하고 저기 솔깃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 이제 그거를 서로 아는 거죠. 아, 이제 네가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나도 너무너무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블레임하지 않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해를 한 후에 제가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보니까 우리 애가 되게 못 믿을 아이가 아니라 믿을 만한 애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 지금 1, 2년 사이 역시 고3 마지막까지 공부를 안 하고 속을 썩이더니 지금은 머리를 빡빡 깎고 1년 동안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믿어요. 근데 믿고 지금 그렇게 부모가 그 마지막 결과를 좋게 하려고 막 그걸 쪼지 않으니까 애가 되게 평상심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그렇게 아주 우아하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걔가 내가 한 방법대로 했는데 뭐 아이의 학벌이나 혹은 아이의 나중에 지금 대안학교 얘기하면서 뭐 사장님을 들먹거리시는데 그런 벌이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나는 그래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 애를 믿을까? 라는 거를 잘 고민해 보시고 그 부분이 합의가 되면 저는 잘 교육을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저쪽 뒤에 분 먼저 말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마이크가 많이 당겨지지가 않아요. 이쪽으로 조금만 오세요. 좀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저는 우선 다른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한 다음 아까 이연아 씨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자폐성 부모이시고 저는 이제 다운 증후군의 부모가 되는 사람인데요. 두 분 말씀을 제가 언뜻 듣고 보니까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부모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서 아이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삶은 자식의 삶이지 내 삶이 아니다. 그리고 내 목적과 나의 그 어떤 이상을 가지고 아이에게 전가를 시켜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만족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목적이 더 강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저희 애요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나이 30이 다 돼가지만 아직 한글을 몰라요. 모르지만 사회성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효성스럽고 착하고 주변 사람을 갖다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이 그로 하여금 배워야 될 걸 갖다 그에게 그 가는 길을 알려준 거 아니었겠는가.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자칫 오해를 하시기를 제가 자식을 잘 가르쳤다라는 이런 저기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갖다가 고민을 해야 한다면은 조금 그것이 부모로서의 맹모삼천지교의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헤어져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좁은 소견으로서 한번 대안을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저기를 하신다라면 굳이 지금에 필요하다 그러면 마포로 가셔야죠. 뭐 사장님이 그렇게 인포 그저 임금을 하게 해주시고 하면 마포로 가시면 됩니다. 마포로 가시게 되면 성미산에서 가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 이제 대한학교라든가 이런 저기가 좀 있으니까 사무실도 가고 그런 쪽으로 하시면 대안을 계시라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보라색 종이? 네, 꼬깃꼬깃 해주셔서요. 비행기 잘 안 날아가실 텐데요. 한번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후! 네, 네. 좋은 말씀. 선물. 네, 우리 김희성 님도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네, 선물 어떤 책인가요? 아빠 어디가? 거의 의도한 건 아닌데요. 이게 저도 예전에 누가 이렇게 선물을 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도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이야기인데요. 그걸 그냥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설명해 이렇게 그냥 글이에요. 재밌는 책이고요. 네. 근데 그냥 읽으면 이렇게 아빠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잘 읽었던 책이고요. 이 책은 지금 보니까 이게 제가 누구한테 선물 받았나 이렇게 봤더니 앞에 써 있는 저한테 선물 주신 분이요. 사장님 아니시고요. 저희 사장 아니고요. 저희 요 톡소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분이 저한테 줬던 선물이 책이네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큰 분이 주셨군요. 네,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번인가요? 49번이요. 49번. 49번 없어요? 네, 다시 한번 뽑아주세요. 뒤에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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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진짜 뽑으면.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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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9가 붙은 것 같은데요? 가면은 10번. 9번. 19번. 야, 10번입니다.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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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나오세요. 진짜 10번 맞으시죠? 검사하지 마세요. 네. 네, 사진 한번 찍으실게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네. 네. 잘 읽으세요. 소개하는 자세. 말씀 주세요. 마이크 왜 드셨어요? 네. 아이고, 네, 인사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꾸 실수를 하네요. 빨리빨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막 보라색인지 무슨 색인지 말도 못 해드리고. 예. 네 번째 발표자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행복 연구가를 하시고요. 자발적인 비주류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조서현님을 모시겠습니다. 빨간 모자가 정말 예쁘시네요. 네, 오늘 어떤 특별한 의미로 쓰고 오신 건가요?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빨간색. 입술도 빨간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서연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숨쉬듯 살고 싶은 행복연구가 조서연입니다. 사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혼의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영혼의 생기가 없어서 입술도 좀 빨간 것도 바르고 모자를 썼어요. 근데 사실 사람마다 다 저마다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구나 행복 연구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고, 저 또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제가 행복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뭘 잘할까, 뭘 좋아할까, 저 스스로 되게 탐구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저를 탐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많이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적게 하고 살면 그게 조금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스스로 행복의 기준을 세우게 된 거죠. 근데 세상에 뭐 자기계발서의 모든 책들이 나오지만 행복의 정의가 제가 세우지 않는 것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행복의 정의를 세우고 나서부터는 남들의 그런 삶에 어떤 견눈질을 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제 삶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는 목적은 없었어요. 취업을 하기 전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이 먼저 있었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취업을 해서 영혼이 없는 채로 어깨는 축 처지고 눈빛은 다 죽은 채로 회사에 가는데 억지로 가는 제 모습을 보는 게 그냥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기는 것보다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할지 30살까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저는 삽질과 뻘짓을 4년 동안 무한히 반복을 하면서 살았어요. 삽질 뻘짓이 뭐냐면 사실 사회적 어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를 하자면 돈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 계시는 자원봉사자들 분들 돈 받고 하지 않죠. 저 이런 거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뭐 테드나 여러 가지 오거나이저나 뭐 활동가나 인권활동가나 뭐 이런 활동가를 하면서 돈이 안 되지만 제 가슴이 뛰고 있었고 제가 즐거웠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삽질뻘질하는 제 모습이 사회 부정자로 보이는 거예요. 쟤는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어. 근데 저를 보는 시선들이 외계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저를 굉장히 외롭게 만들었고 불편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래, 나 그냥 외계인이야 하고 생각하고 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세웠잖아요. 30살까지 즐겁게 살자. 하고 싶은 거 일단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세상에 맞짱을 뜨자.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세상에 나갔을 때는 사실 저는 그냥 남을 만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그걸 찾고 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삶의 의미가 저를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뭐 쾌락적인 것? 단순한 쾌락은 저한테 즐거움을 짧게는 가져다 줄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4년 동안 삽질과 뻘짓을 무한 반복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저는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 제가 느낀 거 그리고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어제보다 제가 오늘 조금씩 성장하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가 어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 성장을 하면 그게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30살이 되기 전에 행복의 기준과 성공의 기준을 제 스스로 세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우고 나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남의 삶에 견눈질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남이 잘 되는 게 부럽지가 않아졌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제 가고자 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이 만족스러웠고 매일매일 가슴 뛸 수가 있었던 게 저를 승무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거를 진심으로 응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열등감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응원을 해주는 게
마음속으로 안 나왔다는 것 같아요. 영혼 없이 축하한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제 갈 길이 있고 내 갈 길이 있고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비교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된 제 힘이 됐죠. 그렇게 제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예전에는 저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주변 사람들도 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제 시선이 외부로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나이가 행복한데 내 친구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울림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울림의 단체는 사실 어떤 모든 대중을 위한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저 같은 비주류 사람들, 사실 제가 좀 이런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것 때문에 좀 외로움이 있어갖고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모으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제 글에 공감해주고 제 생각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만나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술 먹고 놀지 말고 좀 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모으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거기서 바로 액션이 만들어지고 그 액션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계속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우리 울림이라는 단체를 2년 동안 하고 있고 또 아까 전에 그 발표자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런 인식들이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가는 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난 특이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류가 봤을 때는 제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응원을 해주고 싶고 그렇게 응원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시게끔 방향을 준다면 그들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즐겁고 행복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되면 그 마음의 평화가 한 사람 한 사람에 있게 되면 그게 진정한 세계 평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왜냐면 전 세상을 변화하고 싶었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있다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비난적이진 않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공격적이지도 않을 거고. 근데 저는 4년 동안 이렇게 뻘짓을 하고 삽질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정말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짧지만 너무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저는 다양한 세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성을 진짜 머리가 아닌 제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자체는 그 삶 속에 들어갔다 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 저는 완벽하게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머리로 책으로 읽은 거는 정말 다른 별개의 삶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 삶이 남들이 뭐라고 한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틀린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다른 것보다 저같이 비주류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죠, 사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세상과 맞짱을 뜨기 위해서 싸워왔던 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었고 여기까지 잘 왔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부모님이 와 계세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든 점도 있었죠. 근데 저를 보는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비주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불안해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이든 저처럼 또 조금 다른 삶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내 삶이 당당하다면은 스스로에게 자꾸 응원을 해주면서 파이팅을 외쳐주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꾸 파이팅을 외쳐주면서 그렇게
자기 꿈만이 아닌 남의 꿈 또한 좀 더 표현할 수 있다면은 좀 더 세상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 또한 그렇게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 저는 앞으로도 제가 가고자 하는 삶에서 제 말한 거에 책임을 지고 또 생각하는 대로 살면서 살 수 있게 저 스스로에게 파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여기 들어주신 분들 또한 뭐 공감원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한 사람에도 마음의 울림이 있다면 저는 잘 하고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시네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 저 뒤에 계시는데 네, 어디요? 예, 엄마 아빠 저 뒤에. 언니, 안녕하세요. 이런 예쁜 따님 두셔가지고 정말 자신감이 넘치시겠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삽질 뻘짓을 하고 다니면서 부모님 뭘 하고 다니는지 몰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되게 바쁘게 쟤는 뭐 하고 다니는데 뭘 하고 다니는지 말을 안 했죠. 왜냐면 이렇게 말을 하면 싸움이 많이 되고 부딪히는 게 많아서 그냥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게 저한테는 떨리기도 하죠. 근데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의지, 가족의 힘이 굉장히 크지 않나 싶어요. 네. 아, 네. 어머니, 어떠셨어요? 제가 좀 마이크 들고 갈까요? 한번 어머니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저도 저번에 저희 어머니를 모셔왔었거든요. 저보고 참 너무 큰일 났다라고 저한테 너무 못한다고 조금 앞으로 오시겠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애가 강연 처음 와봤습니다. 뭐 다른 자녀들처럼 대학 졸업하고 평범 뭐 회사 들어가고 그렇게 살면 엄마도 보기 편하고 자기도 편할 텐데 참 우리 딸은 참 개성도 강하다 이렇게 뭐 야단한다고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려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며칠 동안 몸이 많이 아파서 내가 오늘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면서 병원 데리고 갔다가 그냥 해야 된다고 그러길래 그래갖고 뭐 약 먹고 이러고 왔는데도 저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좀 놀랬네요. 앞으로 응원해줘야 되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저희 엄마는 구박만 하시던데. 아이고, 네. 구박을 많이 받고 여기까지 왔죠. 아, 네. 전쟁 같은 시간이 있고 나서 지금 정전이에요, 정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 준비했나요? 네. 어떤 건가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저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MBTI라는 거를 제가 만나고 나서 인생이 많이 변화를 했어요. 저 스스로의 장점을 알게 됐고 단점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토닥토닥 힐링 이용권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께 제가 이제 MBTI 검사를 직접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한 3, 4년 정도의 카드를 이제 만들어서 손편지를 썼던 시간들이 있어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 그분이 또 다른 분께 편지를 썼으면 좋겠고 저는 누군지 모를 그 스페셜한 분께 편지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명함이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선물을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이쪽으로 오세요. 네. 32번입니다. 네, 32번 있으세요? 아, 이쪽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잠시만 이쪽으로 조금 와주시고요. 들어오시고요. 네, 안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MBTI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저희의 연두색, 초록색인가요? 연두색. 네, 연두색. 아직 아니야. 아, 제가 앙탈 부리면 안 되네. 죄송합니다. 톡을 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잘하실 거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종이를 던져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행복 연구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서연님 발표를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말 되죠?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발표하신 분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올해 27살인데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20살 때부터 계속 이제 하고 싶은 거 1년, 2년씩 계속 하다가 공부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대학교를 다시 입학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네, 그게 저희 가정 교육의 그런데 힘내세요구나. 저도 졸업하면 29이에요. 29인데 남자 치고 29은 되게 좀 많지 않나요? 안 많아요. 그럼요. 그럼요. 대학원 나오면 다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누구도 그러니까 27살이라는 나이에도 누군가는 처음 시작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하세요. 안 늦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명만 해주고 바로바로 나와주셔서 얘기해주시니까 정말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네. 허리 아프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난 참 외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사람들이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잖아요. 야, 너 왜 그랬어? 몰라. 너 무슨 생각해? 몰라.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감정을 표현하는 게 힘들다고 해요. 맨 처음에 발표해주신 우리 발표자분께서도 처음 말했지만 또 다시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한 발자국 내딛은 게 이제 모든 것을 변하게 할 것이다. 간디의 말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모든 것을 변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톡소다 사회자 손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4월 29일 8회 톡소다가 있어요. 그때는 가족을 다 제쳐서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